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 시작할 때쯤 그때 뵀었는데요. 이후에 이 건설업종 어땠는지 건설업종의 주제를 저희가 오늘 잡아서 또 대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오늘의 주제, 건설 섹터 2024년 주춧돌 다듬는 한 해 될까? 지난해는 그 전해 레고 사태,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해 또 그 여파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소화하는 듯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태영건설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지난해 한 해 건설업의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실 징조는 있다. 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부실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우리 건설업 좀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24년도 1월이 되자마자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내 전체적으로 좀 왔다 갔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그래도 건설업 좀 괜찮지 않나? 사볼까? 아니면 안 사볼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흐름들이 연초부터 올라왔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다 이런 약간 갈짓자에 그리는 흐름이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2024년 1월이 되자마자는 다시 한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건설업 좀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이슈 이런 것들도 지난해 그래도 건설주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어서 대형 건설사들 저가 매수를 해서 모아나가겠다는 전략을 펴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제는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건설 시장 전반을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 부동산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위축됐다가 약간 회복되는 움직임도 있다가 다시 경직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건설 시장 전반은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치로 살펴보면 우리가 건설 수주 금액들 그리고 건설 착공 면적들 이런 지표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수주 같은 경우가 이미 전년 대비 40% 이상 줄어든 상황이었고 착공 면적도 거의 그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 민간 아파트 분양 세대 수가 거의 5개년 평균치인 27만 세대를 훨씬 못 미치는 18만 세대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시장도 거의 냉기였고 건설사들 먹거리가 없어졌고 그나마 그동안 수주했던 물량들 많이 매출은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엄청난 보릿고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연초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분양 물량 최저치라는 부분도 있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워크아웃과 구조 조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한 내용 절차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제 채권단의 동의하에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되었고요. 사실 4월까지는 지금 현재 태영건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실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라고 결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개시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절차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자산 실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채가 더 많이 있었다. 이거는 자구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워크아웃은 중단이 되고 법정 관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4월 11일까지 일정을 일단 좀 잘 지켜보는 게 좋겠고 이때 무사 통과를 하게 된다면 워크아웃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구안에 대해서도 채권단들과 좀 이견차도 있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알려져 있는 부실 한 10조 원 정도? 지금 현재 뉴스 언론 보도에서는 이 우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채권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 못 갚은 게 한 10조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적인 차액금으로는 저희가 한 2,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있는 거고 현재 우발 채무라 함은 그러니까 자산
계정 안에 현실화돼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외의 계정을 저희가 PF 우발 채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용 보강을 한 채무까지도 전체 다 합치게 되면 그 정도 크기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PF 우발 채무 중에서도 태양건설이 당장 부실화가 되어서 돈을 넣어야 될 만한 사업장은 대략 1조 원 내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1조 원 내의 사업장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들, 브릿지론 PF 경우들이 그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조 원 정도 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거를 스탑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손실 부담을 각자 대주단들이 해서 이 사업을 본 PF로 넘겨서 착공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양건설이 요 1조 원의 그 부실을 저희가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로부터의 사재 출연을 통해서 SBS 지분 담보를 통해서까지도 저희가 그 돈을 넣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까지 자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1조 원 정도의 대금을 투입하였을 때 이 회사가 정상화가 될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판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상에 나왔던 구조 10조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관련한 PF 관련한 채무 규모가 한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는데요. 건설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같이 이 이슈가 나오면서 신용등급이 최근에 또 하락한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신세계건설이라든지 동부건설 이런 쪽이 신용등급 하락하고 이쪽도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건설업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신용평가 회사들에서도 이제 등급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위험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예. 결국에는 태양건설의 사태와 같이 결국 어떤 건설사 하나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계열사에서 이 건설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신용등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네. 아마도 언급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룹사들이 유사시의 계열사들이 동원할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경우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은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사실상 어떤 중견건설사, 소형건설사를 떠나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사들이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네. 또 수주가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수주 잔고를 어떻게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본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딱 부담이 돼서 터지면 맞습니다. 워크아웃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은 대중소를 구분할 거 없이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현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네. 자금을 시장에서 많이들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아시겠지만 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된다라거나 시중금리의 반영이 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이 건설사들이 영업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진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뿐 아니라 미분양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또 수주가 다른 쪽에서 또 덜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중고인 거죠. 삼중고가 맞습니다.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들이 건설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시사하는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하게 되는 그 과정과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게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서울이라고 무조건 상황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기폭제가 되었던 사이트도 역시나 성수동 오피스 사이트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주거 비주거를 떠나서 서울, 지방을 떠나서 네. 이 토지 가격이 너무나도 높으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 시기가 대략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만약에 토지를 매입했다라면은 그거는 상당히 고점에서 토지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토지를 저희가 자기 자본으로 100% 사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텐데 2022년도부터 급등했던 금리가 다 사업비에 녹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 2022년도에 토지를 구입했던 사이트가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PF에 대해서 아무리 정상화 과정을 논의하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브릿지론 땅을 그냥 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높은 금리가 녹아져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누가 사업을 일으킬 것이냐 혹은 지금 이거를 사업을 일으켜서 분양이 나갈 것이냐 그거 핵심인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나 이런 모든 수지 타산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나도 높은 분양가로밖에는
분양을 해야지만이 사업성이 나오는 상황이라 고분양가를 매수할 주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PF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뭐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 같은 거를 언급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자산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버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유형 자산을 들고 가진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보다도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을 만한 유형 자산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 역시도 종목을 선별하는데 꼭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영건설 오늘 주가가 또 5.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게시가 됐지만 연구원님도 4월 11일까지 일단 실사하는 결과를 잘 봐야 된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이 주가도 현재 뭐 바닥을 잡지 못하고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파산 신청이 있어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기업도 최근 들어서 또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정말 건설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짙어지는 부동산 PF 우려 이 가운데서 정부의 방침은 어떤지 또 현재 상황에서 또 체크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지속적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도 유동성을 많이 지급을 해서 이 경색된 자금 조달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전후로 해서도 이제 부실 PF 사업장 중에서 정상화된 사업장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멈추는 경우는 없어야겠다라는 명분 하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 임팩트가 있었던 대책은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했던 1월 10일 날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의 핵심은 요약하자면 결국 지방을 살리겠다, 비주거를 살리겠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전반적으로 언론상에서는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도배가 되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비주거 시설을 매입하게끔 투자 수요를 유인하게끔 하는 제도 완화 부분들이 좀 네. 컸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끔 이런 두 개의 부분들이 가장 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도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결국에는 뭔가 해결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중요한데 네. 세제 개편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 같은 정책이 없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상당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 중에서는 국회 통과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아무래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국면에 이런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법안을 상정하고 또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진통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그널을 주는데 좀 주력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다. 그 정도가 좀 한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월 10일 나온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큰 주목을 받으면서도 또 이거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두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또 인구 감소 지역의 그 지방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투자가 유인될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1월 10일 부동산 대책 가운데서 더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말씀하셨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인데요.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이제 면제받는 부분들 아니면 양도세를 일부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결국에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 시장을 살아나게 하려면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투자 수요를 일으키는데 그 해당 지역에 어떻게 뭐 투자 요인이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정부가 다각도로 지금 광역시나 이렇게 지방 위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첨단 반도체를 통한 벨트 뭐 이런 네. 식으로 도시 혁신, 지방 혁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만 아니라 뭐 천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수도권 아래 밑에 부분 중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광역시
대표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산업과 연계된 이제 산업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들이 또 큰 그림에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투자 수요를 유인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그래도 좀 산업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산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세제 혜택이 더해졌을 때 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사실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제일 직접적인 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태형건설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로는 이 일시 부동산 대책뿐인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업황을 되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 평가해 주시죠.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단계인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과하면 업황 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금리는 인하될 거야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산 시장도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은 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의 또 국면에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조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점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자산이 거품이 빠지는 구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다라고 성급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또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정책까지 가미되는 그 어떤 절묘한 시기 부동산 시장 관찰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 4분기 실적 전망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2023년도 3분기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일단은 건설사들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넉넉한 수주 잔고 때문에 매출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크게 급락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여전히 비싸진 원가, 공사 원가가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3년도 실적은 외형은 크게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민간 분양 세대 수가 상당히 급감했던 것처럼 신규 분양 세대가 대부분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4년도 전망이 조금 외형이 더 둔화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2024년도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더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점 사항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국내 수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들 보고 있고 해외 수주나 아니면 기타 신사업 쪽에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건설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 세대는 아마 작년에 너무 못했으면은 그거보단 조금 더 할게요라는 스탠스, 보수적인 스탠스. 네. 반면에 해외 수준은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도 해외 수주가 조금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매출은 뭐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비용단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또 유동성 지표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지난 방송에도 포인트로 주셨던 그 운전자본 추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건설사들 운전자본 요즘 어떻게 추이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운전자본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정도의 현금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현금이 적을수록 사업을 돌리는데 조금 부담이 없죠. 그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근데 운전자본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그럼 고정 비용이군요. 고정 비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는. 네네. 그래서 그 계정이 결국에는 재고 자산에다가 매출 채권을 더하고 매입 채무를 뺀 값을 저희가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팔려고 쌓아둔 재고 자산이 빨리 떨어지면 좋은 거고 또 매출 채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재고 자산이 쌓인다는 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 매출 채권이 쌓인다는 건 역시도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반면에 매입 채무는 저희가
공사 원가 같은 건데 이것도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꾸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돈을 줬다는 얘기라서 이 운전자본의 총 합이 플러스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 사업이 영위하는데 자꾸 내 현금이 빨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2023년도가 2022년 대비. 왜냐면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완성 자산으로서 이제 재고 자산이 좀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토지가 용지라고 해서 이것도 재고 자산에 잡히는데 사업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2022년도 대비 재고 자산 회전율이 대부분 다 2배 이상 좀 낮아진 상황. 그래서 재고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지금 현금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본 부담은 상당히 레벨이 많게는 1,000억에서 2,000억 이상 정도 회사마다 사이드가 다르겠지만 상당히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자본이 많이 필요할수록 운전 자본은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해외 건설 수주액이 2년 연속 지난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또 팀 코리아를 측면으로 해외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안 그래도 2024년도에는 2024년도 때 얘기가 나지만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신규 원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주 스케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중동 국가에서는 저희가 한참 시끄러웠던 네옴 신도시가 지체 없이 잘 진행이 또 되고 있어서 후속 프로젝트들도 지금 올해 발주가 상당히 많이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유의미한 반등을 이뤄냈는데 올해에도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는 원전과 또 중동의 신도시 건축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건설업종 전망과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요. 리츠까지도 알아볼 텐데 건설업종부터 매짐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부실화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구나. 시장이 건전한 구조조정 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화가 여기서 오히려 건전한 기업들이 속아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전한 건설주들을 조금 선별해서 미리 들어가시는 걸 고려하실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실 자산이 없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장 포인트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해외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분양을 잘해? 라든지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업 중에는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두 개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두 가지 종목을 올해 관심주로 또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국내 리츠사들의 상황은 어땠을지 리파이낸싱 이슈가 이제는 이탈락됐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내용 알아볼까요? 네, 2023년도가 우리나라 국내 리츠들이 아무래도 좀 미성숙한 시기였는데 하필이면은 고금리의 파고를 맞아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과 리파이낸싱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롯데리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4천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주담대가 아니라 담보 대출들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금리 레벨이 200bp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금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배당 메리트까지 낮아져 버리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롯데리츠뿐만이 아니라 그때 상장되어 있는 모든 리츠들이 대부분 다 2년 혹은 1년씩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리파이낸싱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고 또 자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이자 비용이 올라도 그만큼 배당금이 하락해버리는 이슈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 리츠들이 많이 미성숙하구나.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는 구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발굴하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방식이 투입이 돼서 회사채 발행도 있겠지만 전단체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CP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다변화된 또 계기가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또 무엇보다 금리 경로도 리츠사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금리 경로에 따른 국내 리츠사 전망과 투자 전략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금리는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동결 내지는 또 하락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이슈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면히 살펴보시면은 안정적인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성, 즉 자산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산 규모가 커지는 데 초점을 두는 리츠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줄어들 때에는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즉 AMC들이 조금 더 유명한 기업들, 뭐 신한이라던가 이지스 아니면 코랑코 같이 정통적인 AMC들이 갖고 있는 리츠들에 주목을 해서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싱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는 신한알파 리츠를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한 가지만 주신다면 신한알파 리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저희가 자금 조달이 문제없이 잘 일어났고 또 네. 자산 편출, 용산 더프라임 타워 매각한 거에 대한 특별 배당도 이제 곧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HSBC 베이팅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리츠를 투자하면서 성장성에서 베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 배당에 따른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배당 메리트 플러스 성장성 그 두 가지를 모두 축적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리츠 쪽에서는 좀 더 건설보다는 바닥을 우선적으로 잡으면서 완만하게 반등할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업황 전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박세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